이게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연말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돼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추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검은 11월이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됐긴 했지만 첫날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 아래를 뚫고 내려가면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달의 산타 랠리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 찾아올 것인지 이분께 듣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졌을 텐데 후자네요. 이번에는 후자의 섭외를 받았고, 네. 근데 제가 오는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가격이. 네, 올라서 93,000달러. 이게 사실 그 왜 델타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 선이 있잖아요. 절대 깨지지 않았던 그 선이 지금 한 45,000달러인가요? 설마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사실 델타 프레이스가 절대 깨지지 않은 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아주 일시적으로는 깨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 의견은 45,000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델타 프라이스라는 가격 자체가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가 보통 아는 비트코인 가격이 있고 또 굉장히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 네. 온체인 데이터에서 분류하는 실현 가격이라는 분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만든 게 이제 델타 프라이스라는 가격인데 사실은 요 계산 자체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이제 4년 주기로 좀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긴 네. 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11월 초, 10월 말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장 시작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4년 사이클에 비슷한 시기예요. 그게 맞아 떨어지는 시기라서 델타 프라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제 4년 주기로 하락장이 이제 시작한 거라면 하락장 끝에쯤에는 이제 델타 프라이스를 건드리게 되겠죠. 4년 하락장이라는 게 반감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반감기가 이제 보통 4년에 돌아오는 그렇죠.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4년 사이클로 3년 오르고 1년 내리고 요게 이제 4년 사이클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구간인 거예요? 지금은 고전적인 4년 사이클로 보면 네. 1년 내리고의 시작인 거죠. 내리기 시작하는 네. 시점. 그렇기 때문에 그 델타 프라이스를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네. 다만 이번 하락이 이전과는 다른 게 그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년 주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비트코인은 가격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에셋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락 자체가 이익 실현자들이 많아졌을 때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려면 가격이 빨리 내려가 버리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그런 이제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대비 30% 정도가 한 번에 빠졌으니까 상당히 조금 빠른 속도로 하락이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통 보던 그런 하락이랑은 좀 다르다. 과거의 하락이랑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고래들이 많이 팔아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래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고 왜 팔았을까? 이제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래도 사실 다 같은 고래가 아니라서 네. 전통적인 고래가 있고 또 쉬는 고래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DAT 같은 네, 그런 네, 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ETF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막 던지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요? 그냥 되게 온체인 데이터 보면 간명하게 나오는데요. 나오죠.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고 오래 전부터 많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서 혹은 채굴을 해서 네. 한 15년 전부터 비트코인 들고 있는 그런 15년 전이면 뭐 고래들이죠. 500원, 1000원, 만원 뭐 이럴 때 그렇죠. 비트코인 샀던 하나에 분들이네요. 그렇게 네. 샀을 때 지금 10만 달러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사실은 좀 고래 매도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래가 최근에 이제 크게 두 부류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고래가 옛날 고래가 있고 옛날 고래. 신흥 고래가 있습니다. 신흥 고래는 이제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했지만 좀 명망이 있는 뭐 네. 월가의 기업이라든지 금융사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스트래티지, 네, 뭐 비트마인 뭐 이런데. 뭐 이런데 이런 데는 이제 좀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좀 내러티브라든지 어떤 헤게모니를 좀 쥐고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도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옛날 고래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고요. 그때 스트래티지가 일주일에 몇만 개씩 사면서 그걸 다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는 몰랐던 거죠. 누군가 이제 던지고 사줬으니 네. 변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좋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고 이 DAT 기업들과 ETF 요 두 가지 주체를 통해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DAT라는 거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트레저리. 예.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그렇죠. 거를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을 DAT 기업이라고 하는데 스트래티지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마인 요 기업들이 한 올해 7월까지는 잘 샀어요. 근데 8월부터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사실은 한 11월 초부터는 거의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로 복귀를 해보면 그때가 이제 미국이 뭐 추가 관세 100% 부과한다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올 때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큰 하락이 한 번 있었고 이때 하락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보통 하락과 달리 보통 하락을 하면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 청산이 뭐 몇 억 달러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이날 하락했던 그 규모가. 하락에 딸려 있는 맞아요. 규모가 한 190억 190억 달러 맞아. 네, 예. 190억 달러 정도가 크게 이게 이제 역대 제일 큰 규모거든요. 그렇게 청산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상 파생상품 시장의 어떤 네. 그 매수압 그리고 매수 매도압 압력이 네. 좀 확실히 이제 사그라들면서 그게 쭈루룩 그냥 가격이 밀렸다. 증발돼 버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쭈루룩 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증발된 게 한 3분의 1이 날아갔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그거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190억 달러가 청산됐다는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돈이 190억 달러가 삭제됐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포지셔닝의 크기가 190억 달러라는 거니까요. 보통 한 뭐 10배 정도 잡으면 그래도 큰 돈이죠. 사실 한 네. 19억 달러 정도니까요. 네, 또 가격은 그 기간에 이제 미국의 단기 금융시장에서 그 유동성 경색이 좀 심해진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 SOFR 네. 그 금리가 지금 올라서는 안 될 구간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코인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잖아요. 그 SOFR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레포를 거래하는 시장인데요. 네. 레포 거래의 특징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SOFR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주 좀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청산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증거금을 부어야 되니까 현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화를 일단 해놓는 거죠. 이 증거금을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85,000달러를 한번 찍고 내려갔는데 이제 문제는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단가가 75,000 그 정도 됩니다. 달러 정도였잖아요. 그 위험해지는 거죠. 점점 거기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하겠지만 그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대출을 했을 거잖아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 일정이 이미 몇 년 뒤고 당분간은 돈 쓸 일이 없고 그래서 75,000까지 내려가도 괜찮고 심지어 25,000까지 내려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측에서. 그런데 그 며칠 안 지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MNAV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보유한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 대비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나눈 거거든요. 요게 이제 보통 1 밑으로 내려가면 네.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MNAV가 1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비트코인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이제 극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금리의 문제가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FOMC에서 12월 10일인가요? 또 한 번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네. 이때는 인하로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는 분명히 코인 시장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급격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연준 인사들이 사실 이제 FOMC 끝나자마자 이번까지다 동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10월 FOMC 이후에 11월 내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막판에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 금리도 내려야 되고 우리 자산 매입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에 봤는데 네. 거의 90% 가까운 확률로 12월 FOMC에는 지금 인하 확률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 연은 총재의 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 발언이 저는 결정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그 지정석이죠, 고정석이잖아요. 그렇죠. FOMC에서.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의 발언에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성향이 모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원래 연준에서도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원래 본투비 매파, 본투비 비둘기파 이런 분류가 있거든요. 근데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10월 달에 그 단기 미국의 금융시장? 금융시장에 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뉴욕 연은이 그걸 관장하는 실무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와서 우리 자산 매입해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지금 그렇게 금리를 갑자기 완화적인 이 태도를 네. 중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중대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크게 반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매수 심리가 약간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유동성 경색만 풀리면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유동성 경색을 풀려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두 가지가 만약에 같이 된다면 이건 정말 금상첨화겠죠. 네네. 네, 가능할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할 때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지만 사실 정치, 약간 사람의 심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12월 1일에 양적 긴축을 끝냈어요. QT를 끝냈죠. 네.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갖고 있는 돈을 이제 자기들이 갖고 가는 그 행위이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유동성을 이제 줄이는 행위입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QE 양적 완화는 연준이 갖고 있는 돈으로 네. 시중에 있는 자산을 매입을 하는 그래서 유동성을 푸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거죠. 연준.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1일까지는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했던 연준이 이 FOMC가 이제 열흘 후인데요. 네. 12월 11일에 유동성이 너무 없네. 너무 그래서 연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마 창피할 겁니다. 그 결정을 하기가. 근데 저는 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늦어도 1월 달에는 자산 매입에 대한 가타부타 연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유동성도 있지만 또 하나 이슈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나스닥의 그 주식 토큰화, 그 SEC 승인받는 거 이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주식 토큰화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많아서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사실은 달러를 토크나이즈드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RW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그쪽으로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RWA는 그 자산 토큰화죠? 일종의? 예, 리얼월드에서의. 네, 그렇죠. 네. 자산 토큰화는 아마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블랙록도 이 RWA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시장에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블랙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RWA라는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은 바가 크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식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일단 거래는 되게 편해지거든요. 네. 거래는 되게 편해지는데 그만큼 규제기관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안전장치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헐거워지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RWA에서 뭔가 좀 큰 금융사고 같은 게 네.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스위프트망은 미국 정부가 아마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걸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네. 점에 있어서 여전히 비트코인의 전망을 좀 밝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거의 뭐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설명하라면 항상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그런 부분이고 RWA는 사실 비트코인은 거의 없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써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오히려 성격의 네트워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RWA가 이렇게 흥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는 아니고 비트코인은 명확한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일종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신지 양쪽이 다 잘 되는 아니면 경쟁 관계로 갈 것인지 반대의 관계로 경쟁 갈 것인지. 관계는 아닐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지금도 비트코인을 사실 전송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은 느리잖아요. 느리기도 하고 네. 이제 이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송 목적으로 할 때는 비트코인은 효율적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비트코인은 지금 전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전송 목적이라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이제 흥하기 위해서는 이 발행량이 되게 많아져야 돼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인 살 때, 코인을 살 코인 때. 사고 팔 때 많이 쓰고요.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서 포지션 잡을 때 증거금으로 롱숏, 롱 포지션, 롱 숏 포지션, 숏 포지션 잡을 때 네. 증거금으로 활용하잖아요. 네네, 증거금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상점이나 이런 데서 남미 같은 곳에서 이제 네. 좀 통화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좀 미미하고. 그렇죠. 요거는 뭐 다 해봐야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전히 가장 많은 건 어쨌든 코인 관련, 코인 사거나 뭐 증거금을 걸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명목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비트코인 하나 살 때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발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독립적인 가치를 유지하기에 현재 현존하는 그 디지털 자산 중에는 제일 적합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는 일종의 전용 담보용 에셋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네. 좀 시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에게 상당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최근에 다시 이슈가 또 네. 부상이 됐어요. 네. 이게 이더리움 창시자. 이더리움은 양자 컴퓨터 리스크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그 비트코인 겨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미 양자 컴퓨터에 저항할 수 있는 암호 체계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거 좋네 골라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탈중앙화가 많이 돼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난감한 문제인 게 지금 비트코인에서 양자 컴퓨터 위협을 받는 부분은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15년 전에 네. 비트코인 한 번 채굴하면 50개씩 받을 때 그때 채굴 한 지갑에 들어있는 채로 한 번도 이동되지 않았던 주소 이런 주소들은 그러니까 대략 이런 주소들의 거의 크기를 한 전체 3분의 1 정도로 보는데요. 이 주소들은 해킹에 굉장히 취약해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에. 그래서 2028년은 진짜 해킹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 비탈리 네. 부테린이 지금 얘기한 게 28년인데 사실 2028년은 엄청 땡겨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을 좀 띄우기 위해서 원래 양자 컴퓨터가 도입될 걸로 예상됐던 시점은 2030년 이후 네. 정도인데 엄청 땡겨서 얘기한 거긴 하고 근데 비트코인 진영에서도 이런 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한 번 더 화제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오래된 직업을 우리 없던 일로 하자. 이 양자 컴퓨터 리스크에 대비해서 네. 이 암호화 깨질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그건 같고 사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네.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블랙록이 워낙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글쎄요 지금 한 10% 정도 모으지 않았나요? 거의 그 정도 그 되죠. 돈 되잖아요. 그거를 하드포크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이 또 원하는 질서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지금 언터처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는 자기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데 미국이? 예. 비트코인을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블랙록이 만약에 하드포크를 한다? 그러면 블랙록을 통해서 뭔가 제어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주
단촐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대형 에셋을 블랙록이라고 하는 대형 플레이어가 혹은 블랙록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드포크를 시도한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전문 용어를 쓰긴 했지만 이제 하드포크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복제를 한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렇죠. 똑같은 코인 하나를 이제 복제한다. 비트코인이랑 다 똑같은데 양자 그 컴퓨터 내항성만 추가하자. 요게 이제 하드포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이 비트코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지갑에 새로 생기는 블랙록이 만약에 한다면 비트코인 B라고 할게요. 비트코인 B에 발행된 비트코인을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홀더들은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새로 덤이 생기는 거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상상인 거죠. 네.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요? 이게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많은 하우스에서 연말 뷰를 내잖아요. 보통 많이 제일 겹치는 구간이 2025년 같은 경우는 16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였어요. 비트코인이 연말에 그 정도 갈 거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하우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한 입장인 게 우리 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게 연말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돼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 이제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어쨌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추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 같은 경우도 네. 보면 실제로 11월 초에 큰 하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실 시가총액이 같이 빠졌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그게 그러다가 그 매도 전조 증상이었군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요 시기에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다 현금을 땡겨와야 되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달러는 증거금을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달러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줄어들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인데 네. 그 지표를 잘 활용하시기를 네. 어떤 지표? 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네.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이 시가총액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변동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이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코인입니다. 네, 11월은 힘들었지만 12월 뭐 산타랠리가 꼭 주식 시장에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코인 시장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다려 보면서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